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한적한 산골 마을, 달빛이 가득한 봄밤, 아름다운 과부 수키는 혼자 방 안에서 몸을 뒤척이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렇게 또 잠 못 이루는 밤이 왔구나. 수키는 26의 나이에 과부가 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 몸이 어찌 이리 뜨거운지. 수키는 호치부를 걷어차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지내는 과부의 긴 밤은 언제나 외로웠습니다. 또 저 바깥 창반이 지나가는구나. 담 너머로 커다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키는 그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지요. 마을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황소 같은 머슴 만복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바보 만복이라 불렀는데 키가 7척이 넘고 덩치는 황소만 했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항상 웃기만 하는 바보 같은 사내였기 때문이지요. 산의 그림자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니 내가 무슨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야. 수키는 얼굴을 붉히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쿵! 아이고, 누구요? 수키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달빛 아래 커다란 덩치의 사내가 담장 밑에 쓰러져 있었지요. 바로 만복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만복이 아니냐? 저 바보가 또 담을 넘다 떨어진 것인가? 수키는 망설이다가 미닫이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만복은 황소 같은 덩치를 웅크리고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만복아, 괜찮으냐? 어디 다쳤느냐? 아이고 다리가. 만복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수키가 자세히 보니 그의 다리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지요. 이런, 다리가 부러진 것 같구나. 어서 방으로 들어와야겠다.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마님 처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라느냐? 이대로 두면 내 다리가 더 망가질 것이다. 자, 어서. 수키는 용기를 내어 만복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너무 무거워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만복은 자신의 거대한 체구가 부끄러운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거워서. 그러면 조금 힘을 써서 일어나 보렴. 내가 부축할 테니. 만복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수키의 치마자락이 그의 손에 걸렸고 그만 둘의 몸이 가까워졌지요. 아이고, 수키는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만복의 큰 덩치가 그녀 위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수키는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렇게 둘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수키는 놀라 눈을 떴지만 예상과 달리 아프지 않았지요. 만복이 자신의 커다란 손으로 수키의 등을 받쳐 충격을 막아준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만복의 얼굴이 수키의 얼굴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수키의 뺨을 간지렸지요. 마님 괜찮으신가요? 그래. 난 괜찮다. 너는? 아프지만 괜찮아요. 순간 수키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복의 바지 위로 무언가가 그녀의 배를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건. 수키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만복도 상황을 눈치챘는지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가 아파 쉽게 움직이지 못했지요. 마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 이대로 있다가는 밤이슬에 몸살이 들 것이다. 여기 앉으렴. 내가 다리를 좀 봐야겠다. 수키는 만복을 방바닥에 앉히고 그의 바지가랑이를 걷어올렸습니다. 발목 부근이 심하게 부어 있었지요. 다행히 부러진 것 같진 않구나. 접질린 것 같다. 네. 만복은 여전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약재인데 이걸로 찜질을 해주마. 그러지 않으셔도. 가만히 있거라. 내가 약간의 의술 배웠단다. 수키는 약재를 물에 풀어 천에 적신 뒤 만복의 발목에 감아주었습니다. 만복은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몸을 떨었지요. 밤이 깊었으니 오늘은 여기서 쉬어가거라. 내일 아침에 다리 상태를 다시 보자. 아닙니다요 마님. 과부집에 남정네가 묵는다면 금세 이상한 소문이 날 것입니다요. 괜찮다. 누가 알겠느냐. 그리고 지금 너를 내보낼 수도 없지 않느냐? 만복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키는 이불을 내어주고 방을 나섰지요.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 몸이 왜 이러는 것인가? 수키는 건너방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만복의 커다란 덩치와 순박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그리고 그 순간 느꼈던 단단한 감촉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답니다. 밤은 깊어갔고 이른 새벽에 수키는 마당에서 물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만복이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지요. 만보가 벌써 일어났느냐? 네, 해가 곧 뜰 것 같아서요. 만복은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어젯밤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수키는 그에게 다가갔지요. 다리는 좀 어떠냐? 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만복이 머쓱한 듯 웃었습니다. 그의 순박한 웃음에 수키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지요. 만보가, 네, 너는 왜 항상 우리 담장을 지나다니느냐? 만복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지요. 그건 마님께서 너무나 예뻐서 저도 모르게. 수기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만복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지요. 바보 같은 녀석.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지요. 여기가 맞지? 과부 수키네 집? 맞다네. 얼른 문을 두드려 보게. 수키는 깜짝 놀라 급히 만복의 손을 잡아 끌었지요. 어서 뒷문으로 나가거라. 사람들이 너를 여기서 보면 큰일 난다. 네, 만복은 절뚝거리며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수키가 그의 팔을 잡았지요. 오늘 밤에 다시 와주겠느냐? 다리 약을 한 번 더 발라줘야 할 것 같구나. 만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멍하니 수키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꼭 올게요. 만복이 뒷문을 통해 사라지자마자 수키는 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얼굴에는 아직도 열기가 가시지 않았지요. 누구십니까? 마을 이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마을 회의가 있으니 참석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마을회의라고요? 네, 큰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하인이 떠나자 수키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직도 복잡했지요. 아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람. 저 바보 만보기를 생각하다니.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어느새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을의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큰일이 생겼습니다. 가막산 도적대가 우리 마을을 노린다는 소문이 있소.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가막산 도적대라니 100명이 넘는다는 그 도적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밤 인근 마을이 습격을 당했고 다음은 우리 마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지요. 마을을 지킬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마을엔 장정이 멸없습니다. 도적대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지요.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럼 관아의 도움을 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전가를 보냈지만 관군이 도착하려면 사흘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 전에 도적대가 들이닥칠 테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저 당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수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만복의 크고 강인한 모습이 떠올랐지요. 어르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키에게 쏠렸습니다. 말씀해 보시오. 우리 마을에 바보 만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힘이 무척 세고 덩치도 큽니다. 도적들이 그를 보면 겁을 먹지 않을까요? 이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바보 만복이라 하지만 그는 머리가 온전치 못하여 싸움에는. 하지만 그의 힘만큼은 10사람 몫은 할 것입니다. 그를 마을 입구에 세워두기만 해도 도적들이 생각을 달리할지 모릅니다. 일리가 있소이다. 하지만 만복이가 과연 우리 부탁을 들어줄지 모르겠소.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수키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수기 씨가 만복이를 설득해 주시오. 우리는 그동안 마을 방비를 준비하겠소. 회의가 끝나고 수키는 급히 만복이 일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의 운명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지요. 농장에 도착하자 만복은 혼자서 무거운 곡식 자루를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크고 강인한 모습에 수키는 다시 한번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만복은 수키를 보자 얼굴을 붉히며 곡식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마님, 여기는 웬일로? 만보가, 마을이 위험하단다. 내 도움이 필요해. 수키는 만복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적대가 마을을 노리고 있으며 만복의 힘이 마을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제가 마을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 힘이라면 충분해. 내가 마을 입구에 서 있기만 해도 도적들은 겁을 먹고 물러설 거야. 하지만 저는 싸움을 잘 못해요. 그저 황소처럼 힘만 세지. 수키는 만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에 만복은 몸을 떨었지요. 만보가,
부탁이야. 우리 마을을 구해줘. 내가 내게 답례를 하마. 답네요? 수키는 잠시 망설이다가 만복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내가 오기로 한 대로 내 집으로 오너라. 그때 내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마. 만복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키를 바라보았지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 덩치라면 도적대들도 함부로 마을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잠시 후 마을 사람들은 도적대에 대비하여 만복을 마을 입구에 세웠습니다. 주민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수키만은 그를 믿었지요. 만보가 용기를 내. 너는 할 수 있어. 수키는 자신의 팔찌를 만복의 손목에 채워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멀리서 도적대의 횃불이 보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도적들이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만복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만보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마을을 구하면 수키는 만복의 귓가에 달콤한 약속을 속삭였고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적 두목이 만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해! 겁이 나서 장정 하나만 내세웠나 보군! 비켜라! 안 그러면 마을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공격하라! 도적 두목의 명령에 도적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만복이 밭에 커다란 바위를 들어 올려 도적들을 향해 던졌지요. 이게 무슨! 저놈은 괴물이다! 도적들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만복은 계속해서 바위를 던졌고 도적대는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만복이가 해냈다! 도적들이 도망간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바보 만복이라 불리던 그가 이제 마을의 영웅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만복의 눈은 오직 수키만을 찾고 있었고 그들의 눈이 마주치자 두 사람의 가슴은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밤늦도록 만복의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만복은 이장의 옆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만보가 내가 그런 힘이 있는 줄 몰랐구나. 어찌 그리 큰 바위를 들 수 있었느냐? 그냥 들 수 있었어요. 만복은 부끄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수키를 찾고 있었지요. 하지만 수키는 잔치 자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만복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수기의 집을 향해 걸어갔는데 수기의 집 앞에 도착한 만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요. 오늘 밤 내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마. 수기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시 뒤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만복이에요. 문이 살짝 열리고 수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었고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지요. 들어오렴. 만보가. 만복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약속대로 와주었구나. 네. 이제 내 약속을 지킬 차례구나. 수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만복에게 다가갔지요. 내가 너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준다고 했잖니. 그녀는 천천히 만복에게 다가가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지요. 마님, 내 일이 서툴러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요. 사내란 모두 그런 법이니 괜찮다. 방 안에 촛불이 살랑거리더니 이내 꺼져버렸고 밤의 어둠 속에 두 사람의 그림자는 춤을 췄지요. 아이고매, 산속 장정은 그 기운도 산과 같다고 하더니 너가 그렇구나. 미안합니다요. 제가 힘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만. 두 사람은 그렇게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대문 밖에서 들리는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수키의 과부 계십니까? 저런, 이장님이신가 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서 일어나야겠구나. 수키가 서둘러 문을 열자 그곳에는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요.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마님이요? 어느 마님 말씀이신가요? 고을원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어제 만보기가 도적대를 물리친 이야기를 들으시고 직접 보시겠다고 오셨답니다. 수키와 만복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지요. 이건 정말 큰 영광입니다. 마님께서 직접 오시다니 어서 만보기를 깨워주시오. 그게 바로 그 순간 만복이 문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장과 마을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만보기? 이장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수기의 방에서 만복이 나온 것을 보고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수키가 당황의 말을 더듬었지만
이장은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설명할 시간이 없소. 어서 마님 앞에 나가야 하오. 만복이 빨리 몸을 단정히 하고 오시게. 이장은 황급히 만복을 데리고 마을 광장으로 향했고 수키는 뒤에 남아 한숨을 내쉬었지요. 잠시 뒤 마을 광장에는 이미 화려한 가마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마님, 이쪽입니다. 저기 오는 사람이 바로 도적대를 물리친 만복이라 하는 자입니다. 하인이 마님에게 만복을 가리켰습니다. 만복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다가갔지요. 과연 키가 장정불은 되겠구나. 힘도 장사라 하던데. 마님이 만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예, 마님. 이자가 어제 혼자서 바위를 들어 도적 100여 명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하냐? 어디 한번 보여다오. 마님의 말에 이장이 당황했습니다. 지금 바위를 들어 보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구려. 이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만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허리를 굽혀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근육이 팽창하며 바위가 천천히 땅에서 떨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 탄성을 질렀습니다. 오호라. 과연 소문대로의 괴력이로구나. 그대의 이름이 만복이라 하더냐? 예, 그렇습니다, 마님. 내 들으니 그대가 머슴으로 일하고 있다 하던데 그것이 사실이냐 하? 예, 농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만복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대의 힘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네. 내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는가? 잠시 뒤 마님의 가마가 마을을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만복을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만보가 마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거지? 그저 제 힘에 관해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복은 곧장 수키에게로 돌아갔지요. 숙희 과부님, 마님께서 저를 원님 댁으로 부르셨어요. 뭐라고? 무슨 일로? 마님 아드님이 병이 있는데 내 힘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수키는 놀란 표정으로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사흘 후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수기의 눈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만복의 손을 꼭 잡았지요. 만보가 혹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걱정 마세요. 꼭 돌아오겠습니다요. 그리고 만복은 주머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금반지가 들어있었지요. 이건 어제 도적대를 물리친 공으로 이장님이 주신 겁니다. 마님께 주고 싶어요. 이게 뭐지? 저는 수키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저의 아내가 되어줄래요? 수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만복의 품에 안기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물론이지. 내가 내 아내가 될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행복과 불안이 교차했지요. 사흘 후 만복은 원님 댁으로 떠났습니다. 수키는 마을 어귀까지 그를 배웅했지요. 꼭 돌아와야 해. 약속해. 약속할게요. 곧 돌아올게요. 만복은 수키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큰 걸음으로 원님 댁을 향해 떠났지요. 원님 댁에 도착한 만복은 곧장 마님을 만났습니다. 마님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왔구나. 만복이. 나를 따라오렴. 마님은 만복을 안채 깊숙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에는 창백한 얼굴의 젊은 남자가 누워 있었지요. 이쪽은 내 아들 도윤이라네. 어릴 적부터 병약하여 걷지를 못하고 있다오. 만복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대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마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다리에 힘이 없어 걷지를 못한다네. 그대의 그 엄청난 힘이 도윤이에게 조금이라도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불렀다네. 만복은 이해가 안 되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 힘을 어떻게 나눠드릴 수 있을까요? 마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백두산 정상에 신비한 약초가 있다네. 그 약초는 사람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하오. 하지만 그 약초는 너무 위험한 곳에 있어 아무도 가져오지 못했다오. 백두산이요? 그렇다네. 그대의 괴력이라면 그 약초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소. 도윤이가 걸을 수 있게 된다면 내 그대에게 후한 보상을 내리리다. 만복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백두산은 매우 멀고 위험한 곳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수키와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빨리 다녀와서 그녀와 함께 살고 싶었지요. 해보겠습니다, 마님. 그 약초를 꼭 가져오겠습니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만복은 열흘을 쉬지 않고
걸어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지요. 그의 괴력 덕분에 바위는 옮기고 강은 건너뛰며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만복은 마님이 말한 대로 천지 가장자리에서 푸른빛을 내는 약초를 발견했습니다. 위험한 절벽에서 간신히 약초를 채취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폭풍을 만나 계곡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정신을 잃은 만복이 눈을 떴을 때 그는 한 오두막에서 백발의 노인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요? 계곡에 떨어진 것을 내가 주워왔지. 만복은 노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노인은 그가 찾은 약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천년영초라는 귀한 약초다. 사람의 생명력을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너의 힘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진정한 힘은 몸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만복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약초를 원님 댁에 가져다 주면 자신의 힘을 잃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었지요. 할아버지, 저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제 힘을 잃으면 수키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만복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청년, 내 마음이 순수하구나.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마. 방법이요? 그래. 이 약초의 효능을 나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약초를 그대로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약초의 연기만 나누는 것이지. 연기만 나눈다면 제 힘을 모두 잃지는 않는 건가요? 아, 그렇다. 내 힘의 일부만 나누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약을 만들어야 한다. 노인은 만복에게 약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약초의 잎으로 차를 우려내고 그 차에 자신의 피를 3방울 떨어뜨리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하면 내 힘의 일부만 나눠줄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그 약을 마시는 이의 마음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만복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노인의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그는 서둘러 산을 내려가 원님 댁으로 향했지요. 일주일 후 만복은 원님 댁에 도착해 약초를 전달했습니다. 마님은 기뻐하며 그를 도윤의 방으로 안내했지요. 만복은 노인에게 배운 대로 약초를 차로 우려내고 몰래 자신의 피를 3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도윤이 약을 마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제 다리가 움직여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처음으로 걸음을 내딛었고 마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보가, 내가 우리 가문의 은인이구나. 내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만복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약속을 지킨 것뿐입니다. 아니다. 내 은혜를 잊지 않겠다 하. 내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하. 만보가, 원님께서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게다. 다음 날 아침 만복은 원님을 만났습니다. 만복이라 하느냐? 예, 원님. 내 아들을 구해준 은인이로구나. 내 덕분에 도윤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별 말씀을요, 원님.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고자 한다.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그저 고향으로 돌아가 연인 수키와 함께 살고 싶을 뿐입니다. 연인이 있다고? 누구인가? 마을의 과부 수키라는 여인입니다. 곧 제 아내가 될 사람이지요. 원님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과부와 혼인하려 하다니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닌 듯하구나. 하지만 원님, 저는 수키만을 사랑합니다. 원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내 마음이 그리 결정했다면 내 축복을 보내마.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 원님은 하인을 불러 두루마리 하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양반 신분을 내리는 교지이다. 이제부터 너는 양반의 신분이니 더 이상 머슴일을 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또한 이것은 너의 고향 근처 땅 문서이다. 내가 내게 상으로 내리는 것이니 수키와 함께 그곳에서 살도록 하거라. 만복은 감격에 겨워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원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수키에게 줄 혼수품이다. 내 마음이니 사양 말고 받아가거라. 커다란 상자가 만복 앞에 놓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보석과 은자들이 가득했지요. 이렇게까지 베풀어 주시다니
내가 우리 가문에 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거라. 만복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원님 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차에 상과 물건들을 싣고 마을로 향했지요.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수키야, 이제 곧 만날 수 있어. 마을로 돌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만복은 자신이 떠난 지 한 달이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수키가 얼마나 걱정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얼마 후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오는 게 만복이 아니냐? 아니, 저렇게 좋은 것들을 가져오다니. 만복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수키의 집으로 곧장 향했지요. 수키 씨, 나 돌아왔어요. 만복이 수키의 집 앞에서 외쳤지만 이상하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수키 마님. 인기척이 없자 만복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수키가 어디 갔는지 아세요? 만복이? 내가 돌아왔구나. 수키는 말이다. 그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키는 읍내 대감 댁으로 갔다. 내가 돌아오지 않자 대감의 아들이 수키를 데려가 첩으로 삼으려 했지. 뭐라고요? 만복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저앉을 것 같은 마음을 추스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일주일 전쯤이었지. 대감 아들이 마을에 와서 수키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버렸다더구나. 수키는 처음에 완강히 거부했지만 하지만 어떻게 된 거죠? 대감 아들이 마을 전체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단다. 농사 짓는 땅에 물을 대지 못하게 하고 세금을 올리겠다며 위협하더구나. 결국 수키는 마을을 위해 희생하기로 결심했지. 만복은 즉시 읍내 서쪽 언덕 위 대감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감 댁문 앞에 도착하자 하인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니시오? 무슨 일로 오셨소? 수키를 만나러 왔소. 내 이름은 만복이오. 하인은 만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 사는 분 중에 수키라는 분은 없소. 어서 돌아가시오. 거짓말 마시오. 수키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만복의 목소리가 커지자 하인들이 몇 명 더 모여들었습니다. 이봐! 소란 피우지 말고 당장 가시오. 수키를 만나기 전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오. 하인들이 만복을 밀어내려 했지만 그의 커다란 체구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지요. 만복은 하인들을 쉽게 밀쳐내고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키야, 내가 왔어. 만복의 외침에 수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람과 기쁨 그리고 슬픔이 교차했지요. 만복아, 넌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 약속했잖아요. 꼭 돌아온다고. 어서 나와요. 그때 대감의 아들이 나타나 수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넌 누구냐? 감히 내 집에 소란을 피우다니. 수키를 돌려주시오. 그녀는 내 약혼녀요. 그때 대감의 아들이 수키를 거칠게 끌어당겼지요. 이제 들어가자. 이 하인 놈과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수키는 하인의 여인이 아니오. 내가 바로 원님께서 양반 신분을 내려주신 만복이오. 만복은 원님이 내려준 교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감의 아들은 놀란 눈으로 그것을 살폈지요. 내가 바로 원님의 아들 도윤도령을 치료한 사람이오. 원님께서 그 은혜로 나에게 양반 신분과 땅을 하사하셨소. 대감의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문서를 확인한 후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가 정말 그 소문의 장사였구나. 좋다. 내가 물러서겠다. 원님의 은인을 거스를 수는 없구나. 그는 수키의 팔을 놓았고 그녀는 즉시 만복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내 동생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다. 내가 도윤도령을 고쳤다면 내 동생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만복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닿는 대로 도와드리겠소. 하지만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요. 병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함께 가보자. 만복과 수키는 대감의 아들을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내 여동생 연이다. 3살 때부터 병석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복은 조심스럽게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소녀의 맥을 짚어보고 몸 상태를 살폈지요. 이 아이는 피가 부족해 보이는군요. 내가 가진 약초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복은 주머니에서 남은 약초를 꺼내 차를 우려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의 피를 3방울 떨어뜨렸지요. 이전보다 더 많은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약을 마시게 하세요. 며칠 내로 차도가 있을 겁니다. 소녀는 약을 마셨고 놀랍게도 즉시 그녀의 볼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어요. 소녀는 놀란 눈으로 말했고 대감의 아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복이여. 내가 정말 우리 가문의 은인이구나. 내가 어찌 보답해야 할지. 아닙니다요. 제가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받았으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요. 만복은 수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감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그럼 이제 마음 편히 가거라. 앞으로 우리 두 가문이 좋은 관계로 지내길 바란다. 만복과 수키는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저택을 나왔습니다. 마차에 오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드디어 함께 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요, 수케마님.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예요. 만복은 수키에게 양반 신분을 얻게 된 이야기와 원님이 내려준 땅과 재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키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꿈만 같아.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때 갑자기 수키가 만복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만보가 내가 좀 달라 보인다. 전보다 얼굴이 창백하고 몸도 작아진 것 같아. 만복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약초의 효과로 자신의 힘 일부를 잃었지만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지요. 아마도 긴 여정 때문일 겁니다요.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죠. 하지만 만복은 자신의 힘이 전보다 확실히 약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거대한 바위를 들지는 못할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몸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백발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만복은 수키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답니다. 수케마님,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힘이 세지 않을지도 몰라요. 제가 약초를 나눠주면서 내 힘의 일부도 함께 주었거든요. 만보가 괜찮아. 내가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야. 수키는 만복의 팔에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차는 마을을 향해 달렸고 두 사람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달 후 마을에서는 만복과 수키의 혼례식이 열렸고 두 사람은 원님이 하사한 땅에 새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만복은 더 이상 머슴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약초 지식으로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수키는 만복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마을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지요. 여보, 오늘도 수고가 많았어요. 수케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하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수키는 만복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지요. 여보, 우리에게 곧 아기가 생길 거예요. 정말요, 부인? 만복은 기쁨에 겨워 수키를 안아들었습니다. 그의 힘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안아 올리기에는 충분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만복과 수키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만복의 괴력은 약해졌지만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힘을 이어받아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님의 아들 도윤이 만복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이었고 곧 과거에 응시할 예정이었지요. 만복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도윤 도령, 오랜만입니다. 건강해 보이니 다행이요. 모두 형님 덕분입니다. 이번에 과거에 급제하면 꼭 형님께 은혜를 갚으러 오겠습니다. 아니요, 이미 충분히 보답받았소. 당신 아버님께서 나에게 새 삶을 주셨으니. 그런데 만복 형님, 사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 형님이 주신 약, 정말로 형님의 힘을 나눠주신 것입니까? 만복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었소. 내가 당신에게 힘을 나눠준 만큼 다른 방식으로 더 큰 힘을 얻었으니까요. 다른 방식의 힘이라니요? 바로 사랑이요. 수키와의 사랑, 우리 아이들과의 사랑,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과의 정. 이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도윤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떠난 후 만복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키가 그의 곁에 앉았지요.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고 있어요? 그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을 생각하고 있었어. 참 신기한 일이었죠. 당신이 처음 우리 담장을 넘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만복은 웃으며 수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그때부터 알았어. 당신이 내 운명이라는 것을. 저도요. 비록 처음엔 당신이 바보인 줄만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당신의 순수함과 따뜻함에 끌렸어요. 유수불능지인지심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손이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진정한 힘은 괴력이 아닌 사랑과 나눔에서 온다는 교훈을 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신이 가진 작은 힘이라도 나누며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나눔이 모여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아이고, 거기가 명당 자리인가요? 조금만 더 참으시오. 이제 곧 볼 수 있을 것 같소. 아, 지관님, 그렇게 꼼꼼히 보시지 말아요. 명당은 구석구석 살펴봐야 하는 법이오. 깊어가는 밤, 달빛이 비치는 방 안에서 은은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과부의 방에서 들리는 이 소리에 마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지요. 아니, 저 과부방에서 무슨 이런 해괴한 소리가 나는 것이오. 쉿 조용히 하시오. 잘 좀 들어봅시다. 하지만 실제로 방 안에서는 지관이 과부의 얼굴에 손을 대고 관상을 살피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과부의 미간과 눈가, 콧날, 입술 주변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보는 통에 간지러워 견딜 수 없었던 과부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고, 간지러워 못 참겠네요. 조금만 더 참으시오. 부인의 관상에 드러난 운명의 길을 찾아야 하니 잠시만 참아보구려. 과연 그날 밤 과부의 관상에서 지관은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과부의 운명은 놀랍게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 풍수와 관상의 천재였던 한 지관과 운명을 바꾸고 싶었던 아름다운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도성 밖 어느 마을에 3대째 이어져 오는 명망 높은 지관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대대로 임금님의 능지를 봐주는 자리까지 올랐다고 하니 그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경감님, 이번에도 명당 자리 하나만 봐주시오. 아이고, 우리 묘자리도 한번 봐주시지요. 문 앞에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집안에서 점지해준 묘자리에 조상을 모신 집안치고 크게 흥하지 않은 집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집안의 막내 아들 무수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답니다. 여봐라, 저 아이 이마에 떴는 자리를 보아라. 천지의 기운을 볼 수 있는 상이로구나. 무수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손주의 관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마에 뜬 북두칠성 모양의 기운이 심상치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무수는 어린 나이부터 놀라운 재능을 보였답니다. 겨우 7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저 산등성이를 보세요. 용이 꿈틀거리는 형상이에요. 저기에 묘를 쓰면 반드시 그 자손 중에 임금님을 모실 인재가 나올 거예요. 허. 그러고 보니 그렇구나. 내 말대로 저기가 바로 용맥이란다. 어린 무수의 말에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수십 년을 봐도 찾기 어려운 용맥을 어린아이가 단번에 알아본 것이었지요. 하지만 이런 무수의 재능이 달갑지 않은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두 형들이었답니다. 아니, 저 어린 것이 무슨 풍수를 안다고 그저 아버님 비위나 맞추는 것이지. 둘째 형수와는 투덜거렸고 맏형 수명은 동생을 시기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지요. 세월이 흘러 18이 된 무수는 더욱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관상만 봐도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까지 훤히 알 수 있게 되었지요. 아버님, 저 양반은 3일 내로 큰 재난을 당할 상이에요. 미리 경고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무수의 말대로 그 양반은 사흘 뒤 큰 화재를 당할 뻔했다가 무수의 경고 덕에 화를 면했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무수를 찾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지만 형들의 시기심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형님, 이러다 무수가 집안의 명성을 모두 가져가겠소? 그게 말일세. 어서 빨리 무슨 수를 써야 하지 않겠냐?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형들은 술을 마시다 끔찍한 모의를 하고 말았지요. 아우를 없애는 수밖에 없네. 하긴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 모두가 밥알이나 빌어먹게 될 터. 형들은 결국 끔찍한 계획을 세웠답니다. 바로 무수의 명성을 한 번에 무너뜨릴 음모였지요. 저기 저 묘자리를 봐라. 명당이라며 무수가 점지해준 곳이 아니오? 저기에 우리가 손을 좀 봐주면 어떻겠냐? 결국 형들은 몰래 무수가 봐준 명당 자리를 파헤쳐 놓고는 그 자리에 시체 한 구를 묻어두었답니다. 그리고 이튿날 큰일 났소. 무수가 점지해준 명당 자리에서 시신이 나왔다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귀신 씨인 자리를 명당이라 속인 것이니
이는 목숨을 해한 것과 같은 죄라 할 수 있겠소. 순식간에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놈이 분명 시신 묻힌 곳을 알면서도 명당이라 속였을 것이오. 맞소! 이런 흉엄한 자를 그냥 둘 수 없소! 순식간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무수는 영문도 모른 채 관가로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때 잠시만 기다리시오. 무수와 형님들의 스승이자 마을의 어른인 청봉 선생이 나섰습니다. 이 자리가 진정 귀신 씨인 자리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흉계인지 자리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알 수 있지 않겠소. 청봉 선생의 말에 모두가 묘자리로 향했고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 보시오. 이 시신은 겨우 며칠 전에 묻힌 것이오. 명당 자리를 잡은 지가 한 달도 더 되었는데 이는 분명 누군가의 흉계요. 진실이 밝혀지자 형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무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지요. 스승님, 제가 이곳을 떠날 때가 된 듯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결백이 밝혀졌는데.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형님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나 그대가 떠나면 너의 부모님께서 부디 부모님께 잘 계시라 전해주십시오. 이 불효자는 떠돌이 집안이 되어 터나를 둘러보며 수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난 무수는 몇 년을 떠돌이 생활을 했답니다. 그렇게 그날도 산 넘고 물 건너 수십 일을 걷고 있었지요. 그러다 발에 땀내가 배일 때쯤 우연히 한 마을에 도착했지요. 이런, 해는 저물었는데 어디서 하룻밤을 묵어가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저작거리에서 한 여인이 지나가는데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답니다. 어이구, 저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보통 기운이 아니구나. 무수의 눈에 여인의 얼굴이 마치 밝은 달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달빛 같은 얼굴에 깊은 시름이 가득했지요. 저 실례하오만 잠시 걸음을 멈추시지요. 무수가 불러 세우자 여인이 돌아보았습니다. 스무려 서른 되었을까 고운 이목구비의 하얀 피부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시나요? 제가 보아하니 대개 얼굴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비치는구려.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관상을 보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소. 비록 3일을 굶어 힘은 없지만 관상 보는 눈만은 아직 살아있다오. 무수의 말에 여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관상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러지요. 허나 제대로 보려면 가까이에서 자세히 봐야 하는데. 무수는 여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마의 기운이며 눈가의 복덕이며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목선과 어깨선까지 시선이 갔지요. 아니 관상가님, 얼굴만 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기의 흐름을 봐야 해서 그렇소. 당황한 무수의 모습에 여인이 또다시 피식 웃었습니다. 제가 참 이상한 관상가를 만났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이구. 갑자기 무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관상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아니, 이런 상이 존재하다니. 무슨 일이시죠? 대개 얼굴에 천금이 넘는 부기가 서려 있사옵니다. 그런데 순간 여인의 표정이 일그러졌지요. 농담하시나요? 전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과부입니다. 남편의 묘자리를 잘못 써서 패가 망신한 과부랍니다. 그제야 무수는 여인이 왜 그토록 시름 깊은 표정을 지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저를 이토록 망가뜨린 그 묘자리를 직관님께서 봐주시겠습니까? 무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여인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잠시 후 무수는 여인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제 사연이나 들어보시겠습니까? 과부는 무수를 자신의 초라한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가였지요. 3일이나 굶으셨다니 먼저 밥부터 드시지요. 과부가 차려온 밥상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무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깨달았지요. 죄송하지만 일단 밥부터 먹고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무수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는데 잠시 후 젓가락질을 멈추고 고개를 슬며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알 몇 개가 입가에 묻은 채로 과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지요. 무슨 일이시죠? 아니, 무수는 입안의 밥을 급하게 삼키려다 캑캑거리며 말했습니다. 대개 얼굴에서 너무나 강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서 밥맛이 없어. 네? 제 얼굴 때문에 밥맛이 없으시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무수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너무 눈부셔서 밥알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과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당신 같은 관상가님은 처음 보네요. 밥을 드시면서 관상을 보시겠다니. 무수는 얼굴이 벌개져서 밥알을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대기의 얼굴에서 가히만금의 부기가 비치는데 어찌 이리 초라한 곳에 계신 것입니까? 그런데 무수의 말에 순식간에 과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이름은 화순이라고 합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안주인이었지요. 화순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고을 제일의 갑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림자만 봐도 울 정도로 사랑했던 남편이었지요. 화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명의를 찾아 전국을 헤매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결국 남편은 화순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은 내 묘자리만큼은 제대로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름난 직관을 모셔왔지요. 그 이름난 직관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자는 천금을 받고 묘자리를 봐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묘를 쓰면 3년 안에 가문이 더욱 번창할 거지라 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을 그 자리에 모신 뒤로 집안의 불길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장사하던 배가 침몰하고 곡식 창고에 불이 나고 결정적으로 화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남편의 무덤에서 피비린내 나는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우리 집안을 저주받은 집안이라 수군거렸지요. 무수는 말없이 화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저를 내쫓았고 이제는 이렇게 마을 외곽의 허름한 초가에서 혼자 살고 있답니다. 화순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꿈에 나타났지요. 남편은 피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답니다. 부인, 내 묘자리가 천하의 흉치라. 아래로는 뱀이 따리를 틀고 위로는 독수리가 노리고 있는 자리라. 내 시신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 부인 제발 나를 구해줘. 무수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다시 찾아갔지만 그자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자가 이 고을의 다른 묘자리도 모두 엉터리로 봐주었다는 것을. 화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보름밤이면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장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그럴 돈도 힘도 없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저를 불길한 여인이라 수군거립니다. 과부가 된 것도 모자라 남편의 묘자리까지 잘못 써서 망한 여자라고. 이제는 제가 지나가기만 해도 침을 뱉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혹시 남편님의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가보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소. 해가 지기 전에 꼭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순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무수는 화순과 함께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부인, 정말 큰일 날 묘자리요. 그렇죠. 그러니 제가 이리 고생을... 아니, 그게 아니라 무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자리는 명당이 될 뻔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사기꾼 작자가 음양을 완전히 반대로 써놓은 것이지요. 마치 비단 옷을 뒤집어 입은 것처럼 말이지요. 화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소.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이 근처 산세를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소. 그렇다면 비록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 머무시지요. 아니, 그래도 부인 혼자 계신데 제가 함께 있어도 되겠소? 제발 부탁드립니다. 직원님만이 우리 남편을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결국 무수는 화순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무수는 낮에는 산을 돌아다니며 명당 자리를 찾고 밤에는 고서를 펼쳐 풍수를 연구했지요. 그런 무수를 보며 화순은 매일 정성스레 끼니를 챙겨주었답니다. 아이고, 벌써 일이 늦었습니까? 네,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렇게 마주 앉은 두 사람. 무수는 문득 화순의 얼굴이 오늘따라 더 곱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무수는 늦은 시각까지 산세를 살피다 돌아왔는데
그때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지요. 물소리? 담장 너머로 고개를 살짝 내민 무수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화순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살짝 열린 부엌 문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늦은 시각에 목욕을 하시다니. 하얀 목덜미로 흐르는 물방울이 달빛에 반짝이자 무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본 것을 못 본 척하기엔 너무 늦었지요. 누구십니까? 화순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무수는 그만 놀래서 이마를 부엌문에 부딪히고 말았지요. 아이고, 직원님? 아니, 그게 말이오. 무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더듬거렸습니다. 방금 산에서 돌아왔는데 내가 그만 실수로 봤소. 아니 못 봤소. 화수는 피식 웃으며 얼른 저고리로 몸을 가렸습니다. 밤이 이리 깊도록 자리를 찾아 다니신 것입니까? 그렇소. 하루라도 빨리 잠자리를 찾아야 하다 보니, 아니, 명당 자리를 찾아야 하다 보니 말이오. 화수는 애틋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늦은 밤인데 옷이라도 갈아입으셔야지요. 무수는 민망한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 한켠에 따뜻한 물과 옷가지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매일 늦게 돌아오시니 혹시나 하고 준비해 두었답니다. 화순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무수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더 감사하죠.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무수의 눈에 화순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 보였지요. 벌써 일이 늦었으니 어서 쉬시지요. 네, 그러시죠. 화순이 황급히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방문이 닫히는 순간 무수는 그녀의 귓불이 발갛게 물든 것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쉽게 잠들 수 없었답니다. 무수는 자꾸만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던 화순의 모습이 떠올랐고, 화순은 자신을 걱정하며 밤늦게까지 산을 헤매는 무수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아휴,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전 부인의 모습이 지워지질 않는구나. 이런 기분은 뭐란 말이냐. 그렇게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두 사람의 심장은 함께 쿵쾅거리며 뛰고 있었고,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 어떤 감정이 스멀스멀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런 비라면 내일 명당 자리를 찾는 일은 못하겠구나. 그런데 그때 무수가 묵는 방의 처마 끝이 갑자기 무너져 비가 쏟아져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 죄송하오나 지금 제 방에 빗물이 들이쳐서 엉망이오. 아이고 직원님, 얼른 이쪽 방으로 오시와요. 아니, 그래도 그건. 이러다 감기 들면 어쩌시려고. 저는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폭우는 밤새도록 멈추지 않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밤을 보내야만 했답니다. 그렇게 촛불이 꺼지고 빗소리만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방 밖에서는 빗방울이 처마 끝을 타고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방 안에서는 직원님 왜 이리 가까이 오시나이까? 어허, 괜찮소. 그럼 직원님, 오늘 밤은 단지 운명이라 생각하겠사옵니다. 아이고, 직원님, 거기는... 부인, 내 직업이 직관이잖소. 뭐든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건 내 의무이자 사명이오. 이리 가까이 오시오.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틀 무렵 어젯밤은 마치 꿈만 같았소. 무수는 화순의 붉어진 뺨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후회하시오? 후회는 아니에요. 다만 일이 빨리 가슴이 뛰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화수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지만 무수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답니다. 부인, 이제는 운명이란 게 무엇인지 진정 알 것 같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실수가 아닌 진정한 마음의 맞닿음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무수는 더욱 열심히 명당 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직관으로서가 아닌 사랑하는 이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오늘은 저 북쪽 산등성이를 살펴보겠소. 오늘도 조심히 다녀오세요. 매일 아침 화수는 무수의 옷깃을 여며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무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부인, 드디어 찾았소. 찾았다고. 정말인가요? 저 서쪽 산자락 아래 바로 그곳이오. 무수는 화순의 손을 잡고 달려갔습니다. 얼마를 달렸을까? 한 곳에 멈춰 선 무수가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 산등성이의 모양이 마치 잠든 용 같네요. 바로 그것이오. 용이 꿈틀거리며 승천하려는 자리. 게다가 무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좌청룡 우베코가 완벽하게 자리 잡았고 앞에 봉우리는 주작이 날개를 편 듯하며 뒤로는 현무가 힘차게 받쳐주고 있어. 거기다 앞으로는 맑은 물이 흐르니 이보다 더 좋은 명당은 없을 것이오. 화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남편을 편히 모실 수 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이장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수는 명당 자리의 크기를 재고 화수는 일꾼들을 모으기 시작했지요. 부인, 이장은 다음 달 보름에 하는 것이 좋겠소. 보름이요? 그렇소. 그날이 천기와 지기가 가장 좋은 날이오. 그런데 보름날이 다가올수록 화순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졌는데 어느 날 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요. 부인, 무슨 걱정이라도 있소? 아니, 그저 화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직관님, 요즘 제 마음이 왜 이리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오? 남편의 묘를 옮기게 되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직관님과의 인연이 여기서 끝나버릴까 두려워요. 무수는 화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오. 우리의 인연은 계속될 것이오. 그날 밤 무수는 화순을 더 세게 안아주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이장을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기 좀 보시오. 저자가 과부와 벌써 그런 사이가 되었다던데 정말인 것 같소? 저저 아주 좋아 죽는구려. 과부의 재산을 노리는 한낱 떠돌이 직관일 뿐이오. 저기 좀 보시게. 직관놈이 또 과부의 집으로 들어가는구려. 어디 보자. 마을의 큰 양반집 사랑방에 여러 양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제일 고운 과부를 저런 떠돌이 놈이 차지하다니. 그것만이 아니오. 며칠 전 장터에서 과부가 값비싼 비단을 사들이는 걸 보았다네. 아니 그랬단 말이오? 그러고 보니 이상하지 않소? 폐가 망신했다던 과부가 어찌 그리 큰 돈을 가지고 있는 게요? 양반들의 시기와 질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내가 양반들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님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 직관놈이 전에 살던 고을에서도 이런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과부들에게 적군의 재산을 갈취하고. 이 소문은 마을의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니, 저 직관놈 전국 각지에서 과부들을 속여왔다지? 이번에도 명당 자리를 핑계로 과부의 재산을 노리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이보시오. 포도청입니다. 갑자기 화순의 집 앞에 포도청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과부들을 속여 재산을 갈취한 사기꾼이다. 무수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게 되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시오? 직관님. 화순이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포졸들 뒤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님. 그렇습니다. 무수의 형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놈아, 내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닐 줄이야. 형님, 무슨 말씀이시오? 그제야 무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양반들의 고발장에 적힌 글씨체가 둘째 형의 것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이제 알겠소. 정녕, 이 모든 것이 형님들이 꾸민 계략인 것이오? 한편 무수가 포도청에 끌려갔지만 마을 사람들의 험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기꾼 직관도 끌려갔으니 과부도 정신 차리겠지. 그러게 말이오. 재산이나 날린 게 다행이지. 저 과부는 남편 묘자리도 잘못 써서 폐가 망신시키더니 이번엔 사기꾼 직관을 끌어들여 마을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네 그려. 아예 이 마을을 떠나는 게 좋을 텐데. 하지만 화수는 달랐습니다. 밤마다 뜰에 나와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지요. 직관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형님들의 계략이라 하셨으니 분명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수는 포도청으로 끌려간 무수의 행방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을 하고 포도청에 가서 물어보니 그날 밤 도망쳤다는 소문만 들을 수 있었지요. 결국 화순이 마음을 다잡고 무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나서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오. 깊은 산중에서 내려온 듯한 노승 한 분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눈빛은 깊고 맑았으며 수염은 하얗게 샜지만 기품이 넘쳤지요. 누구신지요? 화순이 놀라 물었습니다. 나는 무수의 스승이요. 정봉이라 하오. 스승님이라 하셨나요? 하지만 직관님은 스승님에 대해 한 번도... 정봉 스승은 쓸쓸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내가 그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으니 스승은 마당 한켠에 걸터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수는 나의 마지막 제자였소.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재능을 가진 아이였지. 스승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그 아이가 10살 때였소. 처음 만났을 때 이미 그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명당 자리를 찾아주고 있었지요. 아이가 찾은 묘자리마다 그 자손이 크게 흥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더니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소. 그때 난 깨달았지요. 이 아이야말로 하늘이 점지한 진정한 직관이라는 것을 말이오. 화수는 숨죽여 스승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형들이 3년 전 나를 찾아왔었소. 동생을 내쫓은 것도 모자라 내게 와서는 무수의 행방을 대라 했지요. 난 그들을 크게 꾸짖었소. 천재적인 동생을 시기하여 집에서 내쫓더니 이제는 스승에게까지 와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느냐고 말이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두 형제를 내 제자에서 파문했지요. 스승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들은 내 암자를 불태워버렸소. 그리고 스승의 은혜도 모르는 저런 자들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싶어 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화수는 스승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수가 겪었을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부인, 무수가 이곳에 있는 동안 남편의 묘자리에 대해 어떤 말을 했소? 네, 서쪽 산자락에 명당 자리가 있다고 했지요. 용이 승천하려는 자리라고 하였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편의 묘를 옮길 준비를 해야겠소. 그리고 잠시 후 청봉 스승은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무수가 찾은 그 자리가 맞았구나. 네, 무슨 말씀이신지. 무수가 찾은 명당 자리, 바로 이 지도에 표시된 자리와 일치하오. 스승의 말에 화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맞소. 서둘러 이장을 해야 하오. 다음 보름까지 시간이 얼마 없소. 그렇게 보름달이 뜨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스승의 지휘 아래 한밤중에 이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일꾼들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레 관을 옮기고 새 묘자리에 안장하는데 꼬박 하룻밤이 걸렸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옛 묘자리를 정리하던 중 땅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옹기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옹기 안에는 오래전 난리를 피해 누군가가 숨겨둔 것으로 보이는 은자들과 금덩어리들이 가득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과부댁에서 보물이 나왔다지 않소? 그려. 외란 때 묻어둔 것으로 보이는 은자와 금덩어리라는데 횡재했구려. 이 소식이 관아에 전해졌고 관아에서는 조사 끝에 그 은자와 금덩어리의 반을 화순에게 돌려주기로 했답니다. 아니, 저 과부의 운명도 참. 그려. 남편 묘자리를 잘못 써서 패가망신했다가 지금은 다시 바로잡아서 복을 받네 그려. 그렇게 화순의 살림은 순식간에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화순댁, 이 늙은이가 잘못 보았소. 내가 눈이 어두우구만. 그동안 손가락질하던 마을 양반들이 하나둘 찾아와 굽실거리기 바빴지요. 아니, 김 양반. 당신이 그렇게 대감 체면이 있다더니 이게 무슨 꼴이오? 체면이고 뭐고 우리 아들놈과 혼인을 하면 어떠시오? 우리 아들이 올해 20인데. 김 양반은 곧이어 자신의 아들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들이 말이오. 올해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는 못했어도 시험장에서 엄청났다오. 시험관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지. 아니, 김양반댁 아드님은 지금 10년째 과거 공부만 하고 있지 않소? 그때 또 다른 양반이 끼어들었습니다. 허허, 이보시오. 화순댁과는 이미 내 조카와 먼저 이야기가 오갔다오. 뭐요?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오? 방금 전에 화순댁께 말씀드렸다니까 그러네. 순식간에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화순은 한숨을 쉬며 말했지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젊은 분이? 어찌 그리 고지식하시오? 얼른 제가를 하셔야지요. 화순은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마음엔 이미 주인이 있답니다.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 도리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지만 여전히 무수의 소식은 없었답니다. 직관님, 오늘도 안 오시나요? 화순이 밤낮으로 무수를 그리워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는 무수의 형인 두 형제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지요. 형님, 또 그 꿈을 꾸셨습니까? 그래.
매일 밤 무수가 꿈에 나타나 나를 원망하는구나. 그냥 수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생을 모함한 후로 형제는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지요. 형님, 어머님께서 또 편찮으시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무수 생각에 아프신 거지. 게다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날로 심해졌습니다. 에휴, 저기 가는 자들 보시오. 친동생을 모함한 자들이래요. 에구, 천벌받을 일이지. 결국 형제는 청봉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느냐?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오? 저기 대문 앞에 좀 나가보시죠. 화순이 급히 대문 앞으로 나가보니 두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당신들은 바로 무수의 형들이었습니다. 저희는 무수의 형들입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찾아와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냥 수명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우를 너무나도 미워했습니다. 그저 재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둘째 형수한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지요. 그런데 아우가 사라진 뒤로 저희 집안에 괴이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괴이한 일이라니요? 큰형님 댁의 묘소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제 집 앞마당의 나무는 하루아침에 말라 죽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것이니라. 청봉 스승이 나타나셨지요. 스승님, 형제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일을 무수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너희를 원망하기는커녕 형제의 정을 저버리지 못해 도망치기로 한 것이니라. 스승의 말에 형제들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이제라도 아우를 만나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찾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 순간 모두가 돌아보니 무수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수야. 직원님. 아우야, 정말 너였구나. 형들이 무수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무수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지요. 형님들,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이 생각납니다. 무수야, 우리가 잘못했다. 그저 포도청에 고발만 하셨다며 모를까 없던 누명까지 저에게 씌우시다니요. 무수의 눈에 슬픔이 어리자 그 순간 청봉 스승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무수야, 내 형들이 있니? 관가에 가서 모든 것을 실토했다. 너의 누명은 벗겨졌으니 이제 돌아와도 된다. 무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제가 어떻게... 이제 그만 용서하거라. 미움이 미움을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을 뿐이니. 그때였습니다. 직원님. 화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는데 그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지요. 무수는 천천히 화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보다 더 빛나는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지요. 부인, 많이 기다렸소? 네, 매일 밤 달을 보며 기다렸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화해를 하였고 무수와 화순도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매와 꽃잎이 날리는 걸 보니 마치 하늘이 너희 두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 같구나. 그렇게 무수와 화순의 혼례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청봉 스승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제들도 화해하고 제자도 행복을 찾으니 더 바랄 것이 없었지요. 그날 저녁 혼례를 치른 첫날 밤 화순이 무수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무엇이요? 그날 처음 저를 만나셨을 때 어찌 그리 쉽게 제 관상을 봐주셨나요? 무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지요. 부인, 사실 부인에게 고백할 것이 있소. 뭐라고요? 부인과 처음 만났던 그날, 사실 난 이미 부인의 집 근처를 일주일째 맴돌고 있었지요. 화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인 남편의 묘자리가 잘못되었다는 소문을 이 마을에 도착하자 들었소. 그러다 우연히 부인을 보고 첫눈에 내 마음을 뺏겨버렸다오. 그리고 명당 자리는 사실 첫날부터 알고 있었소. 하지만 부인과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 일부러 시간을 끌었던 것이오. 화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퍽 하고 무수의 어깨를 쳤지요. 아니, 이런 미덥잖은 사람. 그래서 매일 밤 우리 집 담장을 엿보고 계셨단 말입니까? 무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건 부인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그러면서 왜 저를 보고 찬미를 굶었다 하셨어요? 그야 곱디곱고 착하디 착한 부인께서
혹시라도 집으로 초대하여 밥이라도 줄까 해서 그랬다오. 화수는 푸웃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쩐지 관상을 보신다며 자꾸 얼굴만 보시더라니 꿍꿍이가 있었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무수와 화수는 백년가약을 맺었고 두 형님들도 자주 찾아와 동생 내외와 정을 나누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묘자리 잡는 천재 직관과 과부의 운명 같은 사랑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옛말에 정급생지라고 했지요. 위급한 상황에서 지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무수는 형들의 시기로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진정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또한 전화위복이라고도 했습니다. 화수는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행복을 찾는 계기가 되었지요. 인생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새로운 행복으로 가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지요. 부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도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 뒤에 찾아올 행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무엇이요? 젖은 바지 속에서 이런 것이. 한밤중 폭풍 우치는 바닷가에서 졸주정뱅이인 줄 알고 건진 사내의 모습에 헤라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사내였지만 그의 아랫에서 드러난 것은 마치 옥비녀보다도 더 고귀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폭풍우 치던 밤에 바닷가에서 의식을 잃은 한 사내를 구해준 어부의 딸 헤란과 그의 숨겨진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바닷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어부의 딸 헤라는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물을 찾으러 바닷가로 나왔다가 뜻밖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웬 귀공자님이 술에 취해 우리 바닷가로 떠밀려 오셨나? 어머나, 이렇게 반반하신 양반이 여보시오? 아니, 이런 날씨에 술은 또 얼마나 마신 거야. 일단 뒤집자. 헤라는 사내를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달빛에 비친 사내의 모습은 허름한 차림이었으나 이상하게도 그 얼굴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지요. 여보시오, 나리, 정신을 차리시오. 헤란이 사내의 어깨를 흔들어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커다란 파도가 덮쳐오자 헤라는 급히 사내를 끌어안고 바위 뒤로 피했습니다. 어머나, 이런 분이 어찌 이런 곳에 있지? 도대체 어디서 오신 것이기에? 헤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을로 데려가자니 쓸데없는 소문이 날 것이고 그대로 두자니 이 험한 밤의 목숨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고민 끝에 헤라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폐가의 허름한 헛간으로 사내를 모시기로 합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도대체 바닷물을 얼마나 마셨길래 일이 무거울까? 한참을 끙끙대며 자네를 폐가로 옮긴 헤라는 젖은 옷을 벗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다시 망설였는데 이대로 두면 병이 날 텐데 그래도 아직 사내를 모르는 아녀자가 어찌하나. 에라 모르겠다. 헤라는 눈을 질끈 감고 사내의 저고리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사내의 가슴께에 닿을 때마다 이상한 떨림이 전해져 왔지요. 어머나, 이건 또 어인일이람. 헤란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사내의 근육이 꿈틀꿈틀 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운 살결은 마치 배곡을 만지는 듯했고 드러난 가슴팍은 마치 조각을 한 듯 완벽했지요. 에구, 이 고운 얼굴 좀 봐. 우리 동네 총각들은 꿈도 못 꿀 잘생긴 얼굴이구먼. 그런데 잠시 후 헤라는 사내의 바지가 아직 흠뻑 젖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병이 날 것이 뻔했지만 그렇다고 낯선 사내의 바지를 벗긴다는 것은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을꼬. 이대로 두자니 사내가 병이 날 것이고 벗기자니 이 내가 안달이 날 것이고 23세 시집도 못 간 이 헤란이가 남정네의 알몸을 보게 되다니. 한참을 고민하던 헤라는 결국 눈을 질끈 감고 사내의 바지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내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란 헤란이 손을 때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바지가 살짝 흘러내리며 드러난 모습에 헤란은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아이고, 이 속옷은 또 어찌 이리 고운 비단인가? 양반집 도련님이 분명하시구먼. 이걸 어쩐다. 어머나, 저건 못인데 저리 서 있는 것이야. 아이고 매, 이걸 어쩐다냐.
양반과 도련님의 것을 이렇게 보다니. 하지만 달빛에 비친 사내의 모습은 마치 하늘이 빚어낸 듯 완벽했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는 내 마음이 안 되지. 안 돼. 헤라는 급히 담요를 가져와 사내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진정이 되지 않았지요. 이상하다. 일이 떨리는 것이 내가 먼저 병이 난 것인가. 헤라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긴 속눈썹, 오똑한 콧날, 도톰한 입술까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완벽했지요. 이리 잘생기신 양반을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밤은 깊어가고 폭풍우는 점점 거세져만 갔습니다. 헤라는 사내 곁을 떠나지 못한 채 행복한 꿈을 꾸며 그렇게 밤을 지새우게 되는데 헤란이 잠시 눈을 붙이려는 그때였습니다. 모후마마, 신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사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줄만 알았던 사내가 중얼거리며 헤란의 품에 얼굴을 파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놀란 헤란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요. 이보시오. 정신을 좀 차려보시오. 하지만 사내는 오히려 헤란을 더욱 끌어안으며 중얼거렸는데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따스한 온기에 차마 떨어질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이대로 있자니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떨어지자니 이 양반이 어찌 될지 모르고. 그때였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눈을 뜨더니 헤란과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어인이리옵니까? 사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타고난 품위가 묻어났지요. 아니, 정신을 차리셨소? 소첩이 바닷가에서 술에 취해 정신없이 누워 계신 나리를 업어왔다오. 그나저나 양반이 술은 또 얼마나 드신 거요? 아니, 양반이 맡기는 한 거요? 운세가 당황한 기색으로 자신의 옷차림을 살폈습니다. 게다가 이리 비가 쏟아지는데 그대로 두면 병이 날까 싶어서 나리 옷도 이 헤란이가 다 벗겨드렸다오. 뭐 별거 있나. 우리 마을 어부들 옷 벗은 거야. 맨날 보는데. 그게 무슨... 아이고, 양반님께서 놀라셨소? 헤란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헤란이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나리는 저 바닷가에서 물고기 밥이 되셨을 거요. 헤란의 말에 사내는 자신의 처지를 살피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내 옷을 낭자께서... 아이고, 뭘 그리 놀라시오? 이미 다 봤는데 크크. 나리께서 정신없이 누워 계실 때 이 헤란이가 다 벗겨드렸다니까요. 젖은 옷 그대로 두면 병이 날 테니 어쩔 수 없었지요. 운세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그나저나 양반님 몸매가 우리 동네 어부들보다 더 좋으시던데? 아니, 그러니까 젖은 옷 벗기느라 본 건데 말이에요. 둘 다 얼굴을 붉히며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만 않았지요. 소생의 이름은 운세라 하옵니다. 아가씨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전 헤란이라 하옵니다. 은혜라 하시면 과분하긴 한데 첫날 밤도 못 치른 처녀가 양반님 알몸을 봐버렸으니 이제 나리께서 책임지셔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 마을에 소문이라도 내볼까? 운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아직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를 본 헤라는 과감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리, 그냥 여기 계시죠? 아니면 그냥 바닷가로 돌려보낼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신없이 누워 계셨던 양반이. 허나 그러면 아가씨께... 아이고, 걱정 마시라니까요. 어차피 전 매일 이 폐가에 와서 혼자 시간 보내는데 이참에 나리 수발도 들고. 헤라는 눈을 흘기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답니다. 밤마다 찾아와 보살펴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니까요. 그래도... 양반님은 걱정이 많으시네. 밥도 제가 날마다 가져다 드리고 아까처럼 옷도 입혀드리고 할 텐데 어떠세요? 헤란의 말에 운세는 잠시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지요. 은혜를 또 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는데 헤란의 가슴은 이상한 설렘으로 가득했고 운세 역시 자신도 모르게 헤란의 모습을 기다리게 되었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 헤란은 운세를 데리고 한적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나리, 우리 마을에 계시려면 어부 일은 기본이에요. 자, 이렇게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헤란이 그물을 휘휘 돌리더니 멀리 던졌습니다. 하지만 운세의 모습이... 아이고, 나리, 그물은 그렇게 양반집 부채처럼 살살 흔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세게, 더 세게요. 이렇게 말인가요?
운세가 온 힘을 다해 그물을 던졌지만 그만 그물이 엉켜 자기 발에 걸리고 말았지요. 그러자 해안가에 있던 처녀들이 킥킥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얘 좀 봐. 그물이 도련님을 먼저 안았네. 그러게 말이야. 저리 곱상한 양반이 어디서 굴러온 거야. 그때였습니다. 이크. 조심하세요. 그물에 발이 걸린 운세가 균형을 잃고 바다 쪽으로 휘청거리자 헤란이 급히 그의 손을 잡았지만 오히려 함께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지요. 욱! 차가운 물속에서 헤란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운세의 강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지요. 괜찮으십니까? 물 밖으로 나온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헤란의 저고리와 치마가 몸에 달라붙어 곡선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지요. 어머나! 헤란이 급히 팔로 가슴을 가리려 했지만 그때 운세의 시선이 바다 멀리를 향했습니다. 헤란 아가씨, 저기. 운세가 가리킨 곳을 보니 그물이 멀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그물인데. 그 순간 운세의 몸이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의 움직임은 마치 물고기처럼 자연스러웠고 순식간에 그물에 다다랐지요. 어머나, 저렇게 헤엄을 잘 치시다니. 헤란과 마을 처녀들은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지요. 양반가의 자제라면 절대 못할 솜씨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운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헤란이 폐가에 찾아올 때면 그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지요. 아가씨, 오늘은 어찌 이리 늦으셨나이까? 아이고, 나리도 참. 마을 처녀들이 자꾸 나리 얘기를 물어보는 통에 이제야 왔지. 뭐예요? 어떤 처녀는 나리 걸음걸이가 임금님보다 고우시다나 뭐라나. 헤란의 말에 운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그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그저 이렇게 아가씨께서 찾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과분하옵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이 헤란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운세 역시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지요. 그때 두 사람 사이로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서로 눈빛을 피하면서도 자꾸만 시선이 마주치는 것이 마치 봄날의 나비처럼 설렘 가득했지요. 한편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희도 봤니? 그 양반 어깨가 이만하더라. 우리 마을 총각들은 비교도 안 되지. 그런데 일부 마을 처녀들은 헤란을 볼 때마다 시기 어린 눈초리를 보냈답니다. 쳇! 저 헤란이 때문에 운세 도련님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겠네. 그리고 마을 총각들도 운세를 시기하기 시작했지요. 어디서 굴러온 놈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마을 처녀들 정신을 다 빼놓았잖아. 그러던 어느 밤 달이 유난히 밝은 날이었습니다. 헤란은 평소처럼 운세에게 저녁거리를 가져다 주러 폐가로 향했지요. 헤란 낭자. 운세의 목소리에 흠칫 놀란 헤란이 뒤를 돌아보니 운세가 땀에 젖은 저고리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나리께서는 이 밤에 무슨 운동을 하고 계셨나요? 그저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운세의 말끝에 묘한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헤라는 그런 운세가 안쓰러워 무심결에 손을 내밀어 그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지요. 어머나! 자신의 행동을 뒤늦게 깨달은 헤란이 황급히 손을 거두려 했지만 운세가 그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헤란 낭자, 이리 친절하시니 제 마음이 자꾸 흔들려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쯤 그때였습니다. 누구요? 이 밤중에 폐가에 누가 계시오? 헤란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을 순찰을 도는 중이었던 것이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헤란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운세가 순식간에 헤란을 품에 안고 폐가 뒤편으로 숨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헤란의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운세의 손가락이 헤란의 입술에 살며시 닿았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지는 그의 숨결에 헤란은 얼굴이 붉어졌지요. 이상하다. 분명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는데. 헤란의 아버지가 폐가 주변을 살피는 동안 운세는 마치 그림자처럼 헤란을 아는 채 소리 없이 움직였답니다. 그의 발놀림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지요. 내 잘못 들었나 보구나. 잠시 후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나리, 방금 그 몸놀림은 보통 분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헤란의 물음에 운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달빛이 그의 수려한 옆얼굴을 비추었지요. 헤란 아가씨, 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또
수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번엔 헤란의 어머니가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은 달이 유난히도 흐리구나. 무심한 듯 던진 말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특유의 의미심장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뒤 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빨랫줄 사이로 걸어가며 작은 행랑을 슬쩍 처마 밑에 걸어두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이 마을도 샅샅이 뒤져라. 세자마마를 찾는 일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관군들의 호령 소리가 마을 어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군사들이 마을로 들이닥쳤지요. 그리고 곧 관군들의 발소리가 폐가 근처로 다가오고 있을 때 운세는 헤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헤란 낭자,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되었소이다. 달빛에 비친 운세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갑작스런 운세의 말에 헤란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도련님. 곧 다시 찾아뵙겠소. 그때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리다. 운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폐가 구석에 살며시 놓았습니다. 달빛에 은은히 비치는 그것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옥패 같았지요. 이것이 훗날 모든 것을 밝혀줄 증표가 될 것이오. 그리고는 마치 구름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는데 헤라는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지요.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운세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깊은 숲속에서 검은 복면의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있다! 드디어 찾았구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어서 쫓아가자! 복면의 무리들이 운세가 떠난 방향을 향해 달려가려 할 때 헤란이 급히 소리쳤습니다. 잠깐!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저 우리 마을에 표류해온 방해하는 계집은 그대로 처치해라! 헤란은 순간 몸을 날려 운세가 떠난 방향 앞을 막아섰습니다. 전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지만 당신들의 칼이 그분에게 닿으려면 이 헤란이부터 넘어서야 할 것이오. 건방진 계집은 죽어라! 복면인이 칼을 휘둘렀지만 그 순간 허공에서 한 줄기 바람이 스쳤습니다. 달빛 아래 운세의 검이 번뜩였고 복면인들의 비명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지요. 운세? 헤란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데 운세가 헤란 앞에 서서 검을 들며 말했지요. 감히 여인에게 칼을 겨누다니 모두 죽고 싶은 거냐? 운세의 칼이 춤을 추자 순식간에 검은 그림자들이 쓰러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밤안개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어째서 다시 오신 거예요? 이제 가봐야 할 시간이오. 부디 몸 조심하시오. 도련님. 운세는 잠시 헤란을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오. 차가운 달빛 아래 운세의 모습이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헤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운세가 사라진 방향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지요. 그렇게 마을로 돌아오는 길, 멀리서 들려오는 관군들의 소리에 헤란이 숨어서 지켜보니 어머니가 마당에서 관군들과 마주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관군 나리들. 이런 산골 마을까지. 무슨 일로 오셨답니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타고난 대궐 생활의 품위가 은근히 묻어났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지요. 세자자께서 갑자기 궁을 나가셨다 하여 전국을 수색하고 있다. 수상한 자가 있다면 즉시 알도록 해라. 아이고, 그러시다면 어서 들어오시오. 따뜻한 국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가시지요. 찬바람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어머니는 관군들을 안채 쪽으로 안내하며 은근슬쩍 폐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한 시대의 비밀을 간직해온 깊이가 서려 있었지요. 헤라는 그런 어머니를 몰래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소의 어머니와는 다르게 오늘은 어머니 손끝 하나, 말투 하나에도 평범한 어부의 아내라고만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리고 시간은 흘러 운세가 떠난 후 이틀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헤라는 운세가 떠난 폐가에서 한숨을 쉬며 홀로 앉아 있었지요. 도련님, 어쩌면 그리 쉽게 가신 거예요. 그러다 문득 운세가 남기고 간 옥패를 꺼내 들었지요. 도련님. 헤란의 손끝이 옥패의 용빈을 문양을 따라 천천히 움직일 때였는데 달빛에 비친 옥패는 마치 운세의 눈빛처럼 깊고 맑았지요. 손끝으로 문양을 더듬을 때마다 그날 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훗날 모든 것을 밝혀줄 증표가 될 것이오. 그런데 문양 하나하나를 살피던 헤란의 눈에 세자라는 두 글자가 들어오자 그동안 품어왔던 운세에 대한 수많은 의문이 이 작은 옥패 하나로 인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지요. 그때 폐가 밖에서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헤란아, 큰일 났어.
복수리가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는데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헤라는 급히 옥패를 품 안에 숨겼습니다. 왜 그리 놀란 것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지금 장터에 광군들이 들이닥쳤어. 그것도 병조의 붉은 군복을 입은 이들이. 그런데 그들이 찾는 분이 복수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자마마를 찾고 있다더구나. 헤란의 손이 저도 모르게 품 안의 옥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었지요. 잠시 후 헤란이 복수리와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는데 장터를 가득 메운 관군들의 모습에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헤란을 스치는 시선도 달라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헤란의 손을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깊고 의미심장했지요. 헤란아,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되었구나. 어서 가자꾸나. 어머니, 이게 무슨... 뒷산으로 가면 기다리는 이가 있단다. 내가 마주해야 할 진실도. 어머니는 헤란을 데리고 뒷산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발걸음이었는데 산길을 오르는 동안 헤란의 머릿속은 온통 운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남기고 간 마지막 말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그때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리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수한 어부의 아내라고만 여겼던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헤라는 처음으로 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연못처럼 오랜 세월 간직해온 비밀이 그 안에 고요히 잠겨 있는 듯했지요. 도착했다. 어머니의 발걸음이 멈춘 곳에는 한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옷자락 사이로 붉은 관복이 은은히 비치는 것이 보통 분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지요. 이분은 병판대감이시다. 달빛이 흐릿한 산자락에서 병판대감의 손에 들린 비단 보자기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속에서 드러난 것은 용빈을 무늬가 새겨진 옥패. 운세가 자신에게 준 것과 똑같은 옥패를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되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20년의 시간이 무겁게 실려 있었지요. 내 진짜 이름은 서영이이니라. 대궐의 상궁으로 있을 적 선왕의 둘째 왕자마마를 모시던 중 그만 그분을 사모하게 되었지. 감히 분수를 넘은 마음이었으나 그 마음을 거둘 수가 없었단다. 밤바람이 스치자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달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지요. 그분 또한 이 미천한 상궁을 눈여겨보셨고 하지만 영모란 누명을 쓰고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때 내가 뱃속에 있었지. 내 친아버지이신 둘째 왕자마마는 바로 지금의 세자마마 운세 도련님의 백부이시었단다. 헤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이 가슴 깊이 울리는 순간이었지요. 병판대감이 깊은 한숨과 함께 말을 이었습니다. 선대왕께서는 승하하시기 전 운세마마를 은밀히 부르시어 모든 걸 말씀하셨다. 둘째 왕자의 결백함과 그의 핏줄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이를 반드시 찾아 보호하라 하셨지. 헤란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운세가 자신을 특별히 바라보았던 깊은 눈빛, 그가 이 깊은 어촌까지 오게 된 까닭이 모두 말이지요. 그때 마을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올라왔습니다. 세자마마를 찾았다. 세자마마께서 오신다. 헤라는 마음속 깊이 울리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기쁨도 아닌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그런 감정이었지요. 다른 구름 사이로 숨었다 나길 반복하며 그날 밤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온 관군의 말발굽 소리가 산자락을 타고 올라오는데 멀리서 은은한 피리 소리가 들려오며 궁중에서만 연주되는 왕자의 행차곡이 들려왔지요. 운세는 그 소리를 신호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허름한 차림의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용빈을 무늬가 수놓아진 상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세자의 위엄이 고스란히 느껴졌지요. 하지만 헤란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그날 폐가에서 처음 나눴던 따스함 그대로였습니다. 세자마마, 이리 오랫동안 찾아 헤맸사옵니다. 관군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의 창끝에 맺힌 이슬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그리고 운세의 시선이 잠시 헤란이 숨어있는 곳을 스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거지라는 위로가 담겨 있었지요. 충직한 신하들의 마음 잘 알겠노라. 허나 이제는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도다. 운세는 병판대감에게서 선왕이 남긴 옥패를 받아들었지요. 이것이 바로 선왕께서 내게 주신 옥패이니라. 18이 되던 해 할아버님께서는 나를 은밀히 부르시어 이 옥패와 함께 한 가지 진실을 전하셨지. 운세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음성에는 세자의 위엄과 함께 한 사람의 애틋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지요. 잠시 후 병판대감이 앞으로 나서며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신이 모든 것을 알겠나이다. 세자마마께서 이곳에 오신 것은 다 선왕의 유지를 받들기 위함이었사옵니다. 20해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둘째 왕자마마의 결백을 밝히고 대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핏줄을 보존하라는 명이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 숨겨진 옥린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되었사옵니다. 헤라는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녀는 20해 동안 감춰져 왔던 자신의 운명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산자락에 모인 모든 이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어우러졌지요. 여기 보시오. 운세가 들고 있던 옥패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대왕께서 남기신 옥패이니라. 그리고 이것이 운세는 헤란에게 주었던 옥패를 받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신 둘째 왕자 바로 소인의 백부께서 남기신 옥패라 하였소. 이 두 옥패의 문양이 어떠한지 살펴보시오. 병판대감이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시오. 두 옥패의 용비늘이 서로 마주보며 하나를 이루고 있사옵니다. 이는 곧 선대왕께서 미리 준비하신 증표이옵니다. 관군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두 옥패가 만나자 마치 하나의 큰 용이 승천하는 듯한 문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문서를 보시오. 병판대감은 누렇게 바랜 서찰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는 선대왕께서 친히 쓰신 밀서이니라. 둘째 왕자의 결백을 증명하고 그 핏줄을 보존하라 하셨으며 세자와 둘째 왕자의 피가 다시 하나로 이어지기를 바라신다 하셨다. 그때 헤란의 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시골 안악의 소박함이 아닌 한때 대궐을 누비던 당당함이 서려 있었지요. 20해 전 이 몸은 둘째 왕자마마의 사랑을 받는 죄를 지었사옵니다. 하지만 그 사랑으로 태어난 이 아이, 헤란이야말로 하늘이 내리신 선물이었나 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영모의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왕자마마.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의 핏줄만은 반드시 지켜내라 하시는 것이었사옵니다. 운세가 천천히 헤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세자의 위엄과 한산의 애틋한 그리움이 공존하고 있었지요. 달빛이 가장 환한 그 순간 운세는 헤란 앞에 서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세자마마 어찌 그리 하시는 것이옵니까? 세자의 무릎이 땅에 닿는 순간 모든 이들이 숨을 들이켰지요. 이제야 내 마음을 온전히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소이다. 운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감춰왔던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처음 헤란 당신을 보았을 때 그 순간 알았소이다. 할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 숨겨진 꽃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헤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0해 동안 이어져 온 운명의 실타래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하나 그저 세자의 명분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었소이다. 이 마음이 먼저 당신을 알아보았다오. 이제 선대왕의 유지를 받들어 아래노니 헤란 아가씨는 고은씨 가문의 핏줄이요 선왕의 둘째 왕자마마의 혈육이시니 이제 그 신분을 되찾으시오. 그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몰라보고 세자마마와 옥녀님을 홀대했으니 이런 귀한 분들을 모시고도 알아보지 못하다니. 하지만 헤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헤란이로 살고 싶사옵니다. 다만 헤란의 시선이 운세와 마주쳤지요. 다만 이제는 당신의 헤란이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운명이 하나의 운명으로 완성되자 어머니의 눈가에 맺혔던 이슬이 마침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한과 그리움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이렇게 헤란과 운세의 이야기는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이루어진 이 사랑은
마치 백척간두진일보와도 같았으니 백척 높은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과 같은 위험한 선택이었음에도 그들은 서로를 향한 진심 하나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지요. 또한 열린 지석이라 하였으니 솔개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듯 그들의 사랑도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끝내 하늘에 닿았다 하겠습니다. 때로는 운명처럼 보이는 벽 앞에서도 진정한 마음만 있다면 그 벽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늘이 정한 인연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이뤄진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